아예 러시아군이랑 북한군이 한 부대 소속으로 훈련을 받는 듯한 이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지난번 쿠르스크 전투일 때는 총알바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뭔가 지금 치밀한 훈련을 받고 있고 실전 경험을 쌓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북한이 KN-23, 24 계열의 탄도미사일들을 러시아 측에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탄도미사일이 북한께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건 탄도미사일 운용 부대도 실전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쏴보고 왜 정상적인 발사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탄도미사일을 쏘고 싶어도 못 쏘잖아요. 쏠 데가 없습니다. 전술 도로가 MDL 진짜 가까이 붙어서 일부에선 이게 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결국 MDL까지 북한군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GP나 GOP에 있는 우리 군인들을 충분히 저격할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휴전협정 자체가 무력화된다면 그거는 다시 전쟁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전쟁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경계태세의 만전을 기해야 되는 와중에 모두 다 빈총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한테 나를 그냥 표적으로 내놨다는 거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이 하나 새로 나왔는데요.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어떤 모종의 장소에서 대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말이야? 아예 러시아군이랑 북한군이 한 부대 소속으로 훈련을 받는 듯한 이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일단 그 영상을 보도한 곳은 친 우크라이나 매체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이렇게 공개했겠구나라는 일차적인 의심은 가질 수 있죠, 보면.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쨌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민국이 좀 참전해서 무기도 주고 병력도 보내고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왔다는 것을 자꾸 강조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만약 저 영상이 아주 과거의 것이 아니라 최근의 것이라면 실제 북한군이 2024년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참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뭔가의 목표를 향해서 소총을 가지고 뭐 돌격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번 쿠르스크 전투일 때는 북한군들이 그냥 러시아군의 하나의 그냥 구성원으로서 각자 그냥 가서 총알바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만약 또다시 참전을 하게 된다면 그때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지금 치밀한 그 훈련을 받고 있고 실전 경험을 쌓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북한군으로서는 가장 자신들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영상을 자세히 보면은요, 뭔가 같이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에 있는 어떤 지역에 미사일 여단에 배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좀 양상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약간 두 가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소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 일종의 뭐 특수전 병력들이죠. 보면 쿠르스크 전투에도 참전했던 그런 병력들이 소총을 가지고 전에는 그냥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소총을 썼다면 이제는 러시아군이 북한군이 상대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조직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보면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러시아군을 무조건 눈앞에 보이면 총으로 사살하는 이런 것이 주 작전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우크라이나가 드론전에서 우위를 보이니까 그냥 군인보다는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총으로 쏘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임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들 보면 AK 소총, 먼 거리에서 소총으로 사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전차 무기들, 뭐 한 200m 밖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전사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대략 유추해 본다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북한군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강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드론에 대한 어떤 아주 압도적인 우월한 그런 전술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괴하고 분쇄하는 역할을 북한군이 수행하고 있겠구나. 우크라이나가 어떤 드론을 운영하는 그 전술 전개는 가장 뛰어난데 그 드론과 전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드론을 이용한 전투 부분에서는 북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이 올라가 있고 굉장히 두터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로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 북한군한테 지급이 된 60mm 박격포도 있고요, 소총도 있고요, 기관총도 있고요,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까지 지급이 됐다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부대 단위로 뭔가 전투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군 체계 안에서 아예 편입이 된 상태라는 거잖아요. 지금 훈련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 보게 되면 비록 러시아군 안에 들어가 있지만 북한군은 북한군 나름대로 일정한 규모와 어떤 그 전투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태세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요 수십 명 활동했던 요 부대들이 그냥 그대로 만약 북한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어떤 군사적 대결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부대원들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군인들 중에서 가장 그 전투력이 강한 부대는 실전을 경험한 군대가 가장 힘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과거에 60년대 우리 국군이 월남전 갔을 때 그 월남 파병했던 군인들이 있을 동안 대한민국 군의 그 전투력이 가장 높았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군에는 당연히 없고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죠. 없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훈련을 하고 어떤 형태로 작전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부단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이요. 북한이 KN-23, 24 계열의 탄도미사일들을 이미 러시아 측에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더해서 최대 120발 플러스 발사대 6대까지 우리한테 보내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탄도미사일이 북한께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건 탄도미사일 운용 부대도 실전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분명히 북한이 미사일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네. 지난번 쿠르스크 전투일 때는 미사일만 보내서 러시아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는데 이제 만약 미사일과 함께 북한군도 같이 갔다라면 일종의 부대가 간 거잖아요. 보면 미사일만 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부대가 수십 명이 제대를 이루어서 가서 북한이 만든 미사일을 가지고 러시아 지역에 가서 만약 그 미사일을 쏘면서 어떤 전투 경험을 했다라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실전 경험의 최고라고 볼 수가 있죠. 대한민국도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미사일을 잘 못 쏘잖아요. 보면 쏠 데가 없어가지고. 쏠 데가 없죠.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그것을 자꾸 사격해보고 이 미사일의 뭔가의 한계, 제한사항 같은 거를 확인해서 이걸 자꾸 수정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가서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쏴보고 왜 우리가 미사일을 쐈는데 표적까지 제대로 가지 않았는지, 왜 정상적인 발사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이번 그 북한군의 어떤 그 미사일 투입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전술적 운영 능력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합참 공보실장까지 하셨으니까요. 실제로 미사일 발사하는 거 가까이서 지켜보신 적도 많죠? 네네, 그렇죠. 근데 탄도미사일은 없잖아요. 저희는 탄도미사일을 쏘고 싶어도 못 쏘잖아요. 쏠 데가 없습니다. 네. 네. 북한처럼 이렇게 날려서 해상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럼 실전 경험을 우린 못 쌓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군도 네. 가끔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뭐 동해안 같은 데에서 먼 바다 쪽을 향해서 확인하는데요. 자주 하지 못하죠. 사실 1년에 소수의 몇 발을 쏴가지고 그게 우리 군에게 실전 경험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보면. 근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우크라이나군을 향해서 수없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고 만약 거기에 북한군이 참전해서 직접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을 향해서 쏜다면 그거는 정말 실전 경험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력을 높이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몇 발 쏘는 것과 실전은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네네, 그렇죠. 네. 8월 초에는요, 이 보로네시주 공군기지에 AN-124 수송기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여기에 북한 탄도미사일 그리고 발사대까지 아마 싣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로 북한의 무기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로 얻고 있는 이득은 한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북한의 미사일이 러시아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은 방산 수출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미사일들을 러시아에 보내서 금전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굉장히 위력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친러시아 국가들, 북한과 어느 정도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추가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더 도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수출의 길이 많이 열릴 것이다. 그렇죠, 북한 예. 입장에서는. 안드레이 랑코프라는 북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이 지난 35년 중에 가장 강한 위치에 있다 지금. 러시아 전쟁에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을 수출하는 걸 복권에 당첨된 것이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 마약을 판대거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일종의 외화벌이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아서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를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느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다른 국가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냥 당당하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걸로 볼 수 있고요. 특히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게는 어쩌면 약간 로또 같은 그런 느낌이죠. 보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약 한 30조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하잖아요. 네.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약 31조 원의 외화를 확보한 걸로 보인다. 그 중에서 이제 약 20조는 무기를 판매해서 벌어들인 금액이고 나머지 10조는 군인들을 파병해서 파병 수당을 받은 것이 10조가 된다고 하거든요. 현재까지가 그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계속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외화벌이를 굳이 다른 걸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북한은 이런 무기 수출을 통해서 또는 이 군인들의 파병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어떤 회생시킬 수 있는 든든한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계속 아마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병을 보니까 1인당 한 월 2,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80만 원 정도를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돈을 더 받더라고요. 북한군이 이제 쿠르스크 전투 때 한 2,200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이제 부상당한 사람이 한 6, 7천 명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보다가 죽어야 더 많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인간적으로 저것은 지도자가 할 일인가. 보통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젊은 군인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죽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안타깝지만 이런 외화벌이로 북한 경제가 2025년에 3.5% 성장을 했어요. 3년 연속 호황세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뭐 2%가 되니 안 되니 하는 마당인데 3점 몇 프로라는 거는 굉장한 성공인 거고요. 근데 하여튼 그 성공의 밑바닥에 있는 북한 수많은 군인들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고 과연 국가가 저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깊은 약간 절망감을 느끼죠. 근데 최근에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까지 이제 단체로 넘어가는 사진 같은 게 공개가 됐거든요. 검은색 짐가방에 배낭 메고 흰 옷을 맞춰 입은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한 3만 명 정도가 가을 전까지 넘어올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해요. 과거에는 북한이 그 외화벌이를 할 때 주로 뭐 중국이나 뭐 중동 국가들한테 뭐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종업원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던 종업원들이 탈북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외화벌이 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내서 누군가가 통제해가지고 노동자를 보낸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지금도 보면 러시아 쪽으로 북한에 남녀 젊은이들이 가서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40명씩 한 조 짜서 보내는 게 서로 감시하고 탈북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분명히 감시할 수 있는 인원들을 포함시켜 놨을 것이고 보위부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외부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서 아마 그 인원들은 그쪽에 가서도 그러니까 통제받는 감시 아래에서 아마 그런 근로활동, 노동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DMZ 일대를 보면은요, 철조망 더 만들었고요, 전술 도로도 굉장히 가깝게 만들었고요, 지뢰도 점점 더 가까이 매설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 MDL을 가까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저도 이 사진을 보니까 MDL 선 가까이까지 북한군이 뭐 도로를 만들고 막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전술 도로가 MDL 진짜 가까이 붙어서 일부에선 이게 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도로를 만들었다는 건 어쨌거나 거기로 사람이 됐건 뭐가 됐건 다니겠다는 의도이니까 그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뭐 자기들 말로는 기술하는 그런 병력들을 막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다 이런 뭐 핑계를 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선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결국 MDL까지 북한군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보면. 그럼 그 지역에서 어느 시점에 갑자기 GOP에 있는 우리 군에게 어떤 사격을 가하거나 총격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영화에도 보면 저격수들이 1km 이상 되는 곳에서 사람을 정확히 조준해가지고 살상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본다면 저격총을 가지고 조준을 하게 되면 GP나 GOP에 있는 우리 군인들을 충분히 조준해서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도로만 온 것이 아니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순간이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군을 향해서 도발할 수 있는 태세를
완성시켰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DMZ가 아니라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완충지대잖아요. 근데 북한 입장에선 이걸 국경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요. MDL부터 북방 한계선까지 보통 이제 휴전협정상으로는 2km로 되어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2km라는 공간을 북한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되거든요. 네. MDL 자체를 국경선으로 인정한다는 거는 그 MDL부터 북방 한계선까지는 원래 완충지대로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것은 전부 다 북한 땅으로 인정하겠다는 거니까 특히 이제 김정은이 최근에 발언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남부 국경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남부 국경선. 네, 남부 네. 국경. 전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제는 거기까지를 북한 영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휴전협정 자체의 어떤 효력을 좀 무효화시키고 정전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협정이라는 것은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을 벌였던 당사자들이 또 다른 전쟁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정도는 지키자라고 해서 어떤 최소한의 약속을 해놓은 거잖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런 거 하는 것을 휴전협정의 당사자였던 미국 또는 유엔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다라면은 뭐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협의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은 일체 그런 거 없이 완전 본인들이 일방적이죠. 일방적인 거니까 예. 이것은 휴전협정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뭐 그런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휴전협정 자체가 무력화된다라면 그거는 다시 1953년 당시에 전쟁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전쟁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저 상태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라도 도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와중에 이 서부 최정방 경계를 맡은 육군 1군단 그리고 3군단에서까지 개인 화기, 공용 화기 모두 다 빈총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네. 사실 상상을 하지 못했죠.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론 보도가 그냥 어느 특정 부대의 약간 한시적인 어떤 그런 일탈될 모습을 보도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 보니까 여러 부대에서 특히 뭐 1군단 같으면 대한민국 전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지역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경계 근무 섰다는 것은 사실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빈총 경계라는 게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전 같으면 철책선에서 근무할 때는 개인 소총을 가져가면 개인 소총 안에 탄알이 뭐 한 20발 정도 되는 탄창을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만약 순간적으로 눈앞에 적군이 나타났을 때 바로 장전을 해서 사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북한군을 발견했을 때 사격하는데 1초면 할 수 있지만 한 창은 따로 빼놔서 또는 특히 어떤 이런 통 안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다라면 경계병 입장에서도 갑자기 북한군이 나타났을 때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당황하겠습니까? 그렇죠. 눈앞에 갑자기 나왔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되던 행동들도 긴장하기 때문에 탄창을 꺼내가지고 결합하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3초, 4초, 5초라는 시간은 먼저 대응하지 않으면 적군의 총행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총은 들고 있지만 이 총이 아니라 그냥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우선 적한테 나를 그냥 표적으로 내놨다는 거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공용 화기 같은 경우에는 실탄을 삽탄하려면 더 멀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탄통이. 원래 이렇게 멀리 두는 건가요? 지금 이제 K6 기관총이 있는데요. K6 기관총 옆에 이제 그 실탄들이 탄티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총에다 이렇게 삽탄이라고 보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번에는 보니까 삽탄이 아니라 탄통에다가 넣어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탄통이라는 것은 통 안에 들어있고 당연히 뚜껑을 닫았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 상태에서 만약 갑자기 사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사수가 튀어나와서 그 탄통을 열고 탄띠를 들어서 여기다가 결합을 해서 사격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물론 이제 이렇게 한 데에는 북한군이 그렇게 오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기본적으로 깔렸기 때문에 북한군이 오지 않을 거야. 급하게- 전술도로가 밑에 깔리는 와중에. 급하게까지 이렇게 할 그런 건 없을 거야라는 마음이 첫 번째였을 것 같고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오발 때문에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오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런 조치를 한 것 같은데요. 군인이 존재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총으로 우리한테 도발하는 적을 격퇴하거나 응징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임무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죠.
저도 국방부 취재를 오래 하면서 오발 사고 현장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뭐 도비탄도 있었고 오발 때문에 우리 아까운 아들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발이 무서워서 삽탄을 안 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최전방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부대들도 다 실탄을 결합해서 근무를 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네네, 후방 지역에 서울에 근무하는 부대들도 다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오발 사고 많이 안 났고 또는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총이 발사가 돼서 동료가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그 오발 사고라는 것은 우리 군 전체를 볼 때는 매우 아주 소수의 경우이니까 부주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줄임으로써 그것을 없애면 되는 건데 극소수의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탄창을 별도로 분리해서 있게 하는 이런 조치들은 아니 이런 조치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 참모들은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건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휘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휘관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 그 1군 단장이었다면 오발이 더 무서울까요? 북한군이 만약 내려왔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게 더 무서울까요? 당연히 두 번째 후자죠 보면.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관들의 그 마음도 사실 이해 못할 뻔 아닙니다. 지휘관들이 이 총기 실탄 보유에 대해서 가장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2014년이거든요. 강원도 고성 지역에는 22사단에서 임병장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GOP 군무에 투입했던 임병장이라는 그 친구가 부대 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자기 동료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막 난사한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 사고가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이 총기를 병사들에게 주고 실탄을 주는 것이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보면. 딱 그게 좀 트리거가 됐군요. 지금 있는 군에 들어온 젊은 친구들은 게임에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 있었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좀 달라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실탄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부담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휘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군생활도 끝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지휘관들 입장에서 그런 오발이나 또는 어떤 총기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불상사들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들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지휘관들이 그런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군이나 사회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군 같으면 바로 그 다음날 상급부대에서 수십 명이 버스 타고 와서 막 검사 조사로 옮겨와가지고 너는 그때 왜 그랬냐 해가지고 뭐 부대가 쑥대밭이 나고 지휘관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군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고는 안 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아마 자꾸 커지다 보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소총과 탄창을 분리해서 근무하는 이런 모습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최전방 부대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군단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1군단도 그렇고 3군단도 그렇고 저희 해병대 2사단도 거기도 전부 다 빈총 경계를 서고 있었더라고요. 육군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영장을 받고 오는 병력들이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해병은 그게 아니라 정말 해병이 되고 싶어서 가는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가는 곳이 해병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해병 2사단은 강화도 뭐 김포 이쪽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육군이 담당하고 있는 최전방하고 하나 다르지 않고 북한군이 오기에 더 접근하기 쉬운 곳이거든요. 한강 하류로 접근하면 되니까요. 네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빨간 명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해병까지 이건 약간 좀 일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뭔가 저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퍼져 있구나라는 그런 약간 안타까움을 갖게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계시고 또 주변에도 지휘관들이 정말 많으시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 군의 기강 상태를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군은 뭐 어차피 군복을 입고 총이나 또는 자기 주특기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죠, 보면. 그리고 뭐 헌법 5조나 이런 데에서 국군의 사명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더라도 철없는 20대의 젊은이가 군에 들어올 때는 내가 왜 군에 들어오는지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구나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군에 들어와서 막상 군인이 되어 보니 이 군인의 삶이 군대 밖에서 볼 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 뭐 급여도 약간 인상이 되고 휴대폰도 사용하게 해주고 많은 것들이 또 과거보다는 굉장히 나아진 반면에 네. 하사로 칭하는 부사관들이나 또는 소위부터 장교들의 삶은 과거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지금이 더 힘들어진 것 같다. 그래요? 더 힘들어진 것 같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막 부대 안에 넘쳤거든요, 보면. 그래서 어떤 임무를 할 때 뭐 장비가 부족하면 사람 숫자로 가서 메워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전차가 뭐 10대, 자주포가 10문이 있는데 이거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예. 훈련 나가야 되는데 10대가 다 나가지 못하고 7대만 나가야 되고 뭐 이런 형태들. 1년에 1000명이 전역을 하는데 군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한 600명밖에 안 오는, 결국 400명이 비잖아요, 보면. 네. 그 400명이 비게 되면 그 400명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덤으로 옆에 사람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유 나도 힘드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군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수한 전투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부사관은 부사관으로서 또는 장교는 장교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훈련시킬 수 있는 부사관과 간부들이 이제 군을 자꾸 떠나버린다는 거죠. 얼마 전에 보면에 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그 ROTC 네. 후보생을 교육 학교에서 후보생이 사격을 했는데 그 소총단이 무언가를 맞고 멀리 날아가서 네. 누군가의 발을 맞췄어요. 네. 근데 그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초 작업을 하던 간부의 전투화에 그 탄이 날아서 맞은 거예요. 왜 간부가 제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부사관이 전투 숙달된 그런 간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군에서는 그냥 차량 선탑해주고 그냥 저렇게 제초 작업하고 어디 무너진 데 있으면 고쳐주고 이런 것처럼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간부는 간부로서 수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존중받지 못하다 보니까 간부들이 군생활로서의 어떤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후배들이 보게 되니까 아니 내가 10년 지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유 나도 그냥 접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군인들의 마음이 약간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로 수많은 군인들이 뭐 검찰에 불려가고 법정에 불려가고 국회에 불려가가지고 보여진 모습들은 우리가 알던 군인들, 우리가 알던 장군들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군 전체가 뭔가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면 빨리 이런 군인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그 전투만을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투가 아닌 다른 것들까지 막 고민하도록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물론 군인들이 스스로도 그런 것들은 잘 정리해 가야 되겠지만 예. 외부에서도 군이 그렇게 본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국군사관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민감한 질문인데요. 네. 저는 사실 50대 50.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위기라는 거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보면. 그럼 이것을 사관학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어나갈 것이냐. 과연 방법이 사관학교 통합밖에 없을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오로지 통합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밀고 나가는 이거는 누가 이거라고 답을 정했길래 일로 무조건 따라가느냐의 측면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사관학교라는 것도 한 번은 해볼 만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요. 보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많이 들면서 다른 나라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어차피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의 경우고 우리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아무리 찾아봐도 휴전 중인 국가는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그냥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과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생각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대화가 전혀 지금 없잖아요, 보면. 이거는 지금 정부 측에서도 보면은 통합사관학교,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은 못해도 10년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걸리는 거라면 지금 당장 급하게 막 가기보다는 한 1년이라도 좀 더 치열하게 토의해가지고 뭔가의 생각의 다른 접들을 줄여가서 뭔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10년이라는 기간보다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의견이 아주 예민하게 정말 최고조로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10년이 넘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선입견, 그러니까 답정너가 아니라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정부 측의 의견 중에서 들어볼 것은 그대로 들어보고 또 이런 반대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뭔가 합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예비역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지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현재 사관학교에 있는 그 사관생도들 그리고 앞으로 사관학교에 들어올 그 젊은 학생들 이들이 과연 그 사관학교를 통해서 어떤 군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그거에 표대를 맞춰가지고 이 안이 합리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나온 안 중에서 그럼 제일 우려되는 거 한 가지만 꼽자면 뭐예요? 저는 제일 첫 번에 딱 들었을 때. 저 남쪽의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됐을 때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는 해사공사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나름대로 자리도 잡고 어떤 정통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왜 그 학교들을 굳이 이렇게 옮겨야 될까 그런 것들이고 결국 이제 육사의 문제잖아요 보면. 그럼 육사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 태능에서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자원대로 온다고 해가지고 뭐가 더 나아질까? 나아질 것 같지는 좀 않아 보이거든요. 향후 이게 10년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냉정히 말하면 정권이 2번 바뀔 수 있는 시기거든요. 정말 냉정하게 보면요. 그러면 지금의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리고 하더라도 이게 정권이 2번 바뀌는 동안은 그대로 간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최전방에서 또는 뭐 자기 가족들과의 삶도 어느 정도는 희생하면서 있던 군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사관학교조차도 그냥 공중으로 붕 떠버리는 모습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건 서울과 대전으로 두 군데로 지금은 나눠져 있는 것인데 두 군데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러시아 북한군 파병 문제부터 또 한국군의 문제까지 엄효식 한국국방안보 포럼 방산안보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